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우리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식구입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죠.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가지고 우리하고 좀 분석을 해보는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제 사건 사고다 보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고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분석해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얘기가 지난 목요일에 성추행을 당한 여중사, 해군 여중사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던 공군 여중사 사건하고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먼저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공군 성추행 사건하고 너무 비슷한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사건의 원래 사건은 5월 27일 날 성추행이 벌어집니다. 그분은 이 여중사분인데 군대 생활을 한 11년 정도 하신 상당히 그 군대밥을 좀 많이 드신 분이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돌아가신 거는 8월 11일, 12일 그 사이이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면은 우리 공군 여중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추행 사건이나 어떤 성군기 사건이라고 보통 그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성군기 사건. 예, 그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단 구조가 안 되고요. 또 하나 그렇게 했을 경우 본인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신고를 할 것인가? 네. 그래 지금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 인천 어느 쪽 섬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네. 보안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마도 이제 그 대북 관련된 어떤 기지 같은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거기 한 40명 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상사인데 그 사람이 가해자였고 그 부대를 관할하는 대대급이니까 한 중령이죠. 그 사람이 부대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중사가 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해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상관, 그 다음에 부대장.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경우 금방 노출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말을 하거나 말을 할 수도 없겠지만 신고 시스템 자체도 무력화된 시스템이고 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부대장이랑 무엇인가 이제 이 관련된 보고를 한 상태에서 거꾸로 그 부대장이 그 다음 날 바로 2차 가해 방지 교육을 한답시고 그런 건이 있었던 걸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피해자분은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2차 네. 피해를 감내할 수 고스란히 당한 상황이 되버렸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퍼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정식 사건화되고 정식 사건화된 이후에 며칠 뒤에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 이거는 공군 부사관 사건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네네. 직업 군인들 중에서 상사 준위급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과 그들에 의해서 일종의 길러진 아니면 그들의 인사에 의해서 필요한 보통 영관급 장교들은 이런 직업 군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사관 직업 군인들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린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부대 운영은 사실 장교들보다는 네네. 부사관들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성 문제라든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왜냐하면 하사관학교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네. 이게 이제 군사경찰, 헌병대라든가 아니면 기무사, 뭐 군사지원사는 얘네들이 같은 기수들입니다. 이게 보직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해봤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군사경찰한테 신고해봤자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피해자가 어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은 어디냐면 국방부에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방부도 군 검찰단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군무사관 사건에서도 군 검찰단이 일정도 지금 조사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피해자가 어디에 호소할 방법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욱 장관도 말하자면 신고 없이도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마련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호님께서 11년 동안 군 생활을 했으면 경력도 많고 군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군 생활을 오래 해도 이 군에 들어있는 이런 문화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 구조를 뚫어낼 수가 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없다. 왜냐하면 공군부사관 같은 경우는 경력이 짧았다고 그렇게 쳐도 네. 지금 이분은 11년가량 경력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못 볼 걸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볼 걸 다 본 사람인데도 예, 불구하고. 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분명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군사법 체계 분리, 구사경찰들을 싹 다 민간으로 바꾸든 뭐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조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5월 27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5월 22일 날 공군부사관이 그때 선택한 거예요. 장관이나 대통령이 발끈해 갖고 엄정 조치하라고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5일밖에 안 됐어요. 그 성추행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세상에. 가해자는 대통령의 말이나 장관의 말은 귀뚱이라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온 심경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카톡 공개한 게 있는데 여중사 피해 여중사가 부모님하고 나눈 건데요. 그냥 제가 좀 거친 내용이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미친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2차 가해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서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부모님 신경 쓰실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8월 3일에 해군본부에 정식 신고를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다 못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카톡 내용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때까지 5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 너 신고했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는군요. 말하자면. 그것도 그 좁은 그 40명밖에 안 되는 그 거기서 공간에서. 왕따시키면서. 그러면은 이게 보통 투명인간 전략이라고 합니다. 투명인간 전략. 그러니까 말도 안 걸고 위든 아래든 쟤랑 말하면 너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다뤄버리니까 이 21년 군생활 여중사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본부에 이게 신고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그걸 받는 사람들도 역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죠. 누가 신원이까지 특정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서욱 장관 경질설부터 해서 자진 사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군사법권을 분리해야죠. 지금 상태는 말하자면 국방부 조사본부부터 시작해서 이 해군, 공군, 육군 같은 데의 소위 말하는 헌병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쪽에 있는 같은 기수들 애들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과 대단히 이게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형태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지만이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고도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쪽으로 신고하면 바로 자기 상사한테 바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적어도 군검찰과 군판사를 독립 못 시키면 군사경찰이라도 독립시켜야 된다. 그럼 적어도 훈련은 민간 경찰한테 받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신고한 내용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내용이 고스란히 나한테 가해했던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또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게 결국 문제를 낳는다. 장관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국방비서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한다. 문제는 그들이 이 사서관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빚을 구조 빚을? 자체는 네. 구조 자체는 네. 하사관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교들이 그것에 대한 상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은 나중에 군 인사가 독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네.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결국 군 인사라고 하는 게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밀어주고 이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끈끈한 조직을 형성하니까 이런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해결 안 되는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추억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내용 하고 싶으신 말씀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만은 더 많이 보내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잡아 넣어야 돼요. 진짜 지금 안 잡으면 계속 피해자가 생깁니다. 이게 2021년이 맞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4차 공판이 지난주 열렸습니다. 이게 또 성남 도촌동 땅 투자 관련된 사건이라는데 이분은 정말 이 사업의 촉이 베프의 촉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촉이 너무 좋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부실 채권 업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이 장모가 이걸 사기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부분인데 핵심적으로 이거는 우리 사법기관들도 이 부실 채권 처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은 부실 채권을 낮은 가로 사갖고 사죠. 처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IMF 이후부터 만들어졌고 캠코도 사실은 그것은 국가가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일부에 있는 일종의 사채업체라든가 아니면 조폭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형태로 깡을 하는 방식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그것을 일종의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역후려치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정상적인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해서 돈을 버는. 근데 이게 실제로 탈법이냐 불법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참 애매한 게 그겁니다. 지금 이 사건도 네. 이 땅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대단히 많이 그 차명이라든가 법인 명의로 이 세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분명 불법이 존재하는데 이게 실제로 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사실은 법적인 어떤 공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를 보지 않고는 이 성남 땅,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된 부분은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돈을 벌고자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채권을 부실화시켜서 네. 그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 일종의 탈법적 구조. 요게 이 핵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그 부실 채권을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한 5%에 산다, 2%에 산다 그러면은 그걸 일단 사들였다가 보통 이제 벌크로 산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걸 이제 짜게 해가지고 나눠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는데 그때는 한 5% 정도 돈을 이제 받고 넘기고 그러면 그 중간에 차익이 생기니까 그 차익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이분의 사건은 아예 정상적인 채권인 것을 부실화시켜 버려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그 땅의 열매를 착복한다. 근데 그 부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네. 그게 불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그게 증명할 수 없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증명할 거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어떤 채권에 어떤 뭐 돈을 빌린 다음에 네.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부실 채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정 정도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게 사실은 매우 그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대출해 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윤 전 총재의 장모는 자기 돈을 별로 들이지도 않고 네,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로 무엇인가를 그 땅을 샀습니다. 네. 그 땅을 산 후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득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부실채권의 인수라든가 그거 판매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합법이고 일부는 탈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방법이 잔고증명서 위조가 되는 거죠. 지금 재판은 이 부분입니다. 네. 자, 하여튼 다 땅을 좋아하나 봐요, 이분이. 그렇죠. LH 아산 땅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2억인가 이득을 얻었다고. 예전에 그러던데요. 종로 3가랑 저기 서초동 같은 데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거는 한 100이면은 98은 거의 뭐 소문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의 작업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성남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농지법 위반에 이제 문제가 그것도 지금 위반이고 발생을 한 거죠. 차명도 썼고. 차명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동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돈 나눠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또 몽땅 혼자 가지기 위해서 또 그 동업자를 또 속이고 네. 이랬다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인 것 거기에 같아요. 일정 정도 뭐 검찰권을 동원을 했는지 그렇게 하긴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검찰권 같은 게 개입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그렇죠.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구속시키거나 이럴 때 이 네. 영역이 참 애매합니다. 밝히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중에 대단히 많은 어떤 재판 중에 얘기가 돌고 네네. 있는 것도 그런 네.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건 왜 자꾸 이분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심리학적으로. 이 여자, 이 최은순 씨, 그냥 다 아니까 이름 얘기하죠. 최은순 씨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돈에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먹고 쓸 만큼 많은데도 또 해요. 그리고 같이 동업하기로 했으면 나눠 가지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안 나눠 가지고? 문제는 근데 초기부터 돈이 많으신 분은 갖지 않고 초기부터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으신 어떤 패턴화된 전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불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 방식을 가장 쉽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심리적 구조 안에 갇힌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번 다음에 네. 아주 그냥 정승처럼 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건 그건 불가능하죠. 어렵다. 예. 썩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요. 그 딸인 김건희 씨는 당연히 엄마의 이런 식의 행동을 몰랐을까요? 아 이건 뭐 몰랐다고 보는 수는 없죠. 그 당연히 뭐 그 형제분이 이남이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다 관련돼 있잖아요. 거기 지분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다 역할을 하시잖아요. 하더라고요. 역할도 다 하고 네, 뭐 네. 법인에 들어가시고 네. 뭐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 하나만 모르신다. 네. 사실 그거는 순수무결할 순 없다. 혼자만. 아니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김건희 씨가 잘 알고 잘 아주 고관여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난 몰랐습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2013년 결혼 날 그때쯤이거든요. 결혼한 다음에. 이 도토리 사건도 2013년이고 아마 결혼은 2012년 2012년 3월에 하셨거든요.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하셨다고 하면 1년 뒤에 벌어진 일이니까 심리적으로 남편이 또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잘 나가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몰랐다 하더라도 네. 호가호위를 했을 수 있다. 네, 저 사위가 네. 검사인데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일정 정도 도움을 네.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지 네. 않을까 싶은 거죠. 어쨌든 뭐 남편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사라는 특수부 검사라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에 약이 있다 이랬습니다. 보석이 될까요? 그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비슷하시죠. 예. 안 될까요? 될까요? 모르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함께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진행했던 3변 특집 방송 기억하시죠? 저 그리고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하고 1시간 동안 정치 이슈 탈탈 털어봤었는데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재밌는 주제로 준비해 올 테니까요.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